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강연입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나요? 네네. 사진 제가 2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2장을 한번 보시면은 윗장과 아랫장이 각각 가족처럼 보이시나요? 네. 많이 닮아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위에는 턱이 굉장히 특징이고 아래는 눈이 굉장히 예쁘죠. 저게 엄마와 딸과 할머니거든요. 굉장히 비슷하죠? 네. 저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내 자식이 나와 닮아 있고 내가 나의 어머니 아버지와 닮아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유전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의 법칙은 간단하게 말하면 형질은 유전이 된다. 내 자식한테, 내 손주한테, 그리고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이런 게 이제 유전의 법칙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많은 과학자들은 도대체 왜 그러면 나랑 엄마랑 비슷하게 생겼고 내 자식이 나와 비슷하게 생겼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1860년대에 이런 유전 법칙을 처음 밝혀낸 사람이 맨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맨델이 처음으로 유전 법칙을 밝힌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과학자들이 도대체 그럼 형질은 뭐에 의해서 유전이 될까? 유전은 어떤 물질에 될까라는 연구들을 했고 DNA가 바로 유전 물질이라는 거를 밝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DNA가 유전 물질이라고 밝혀냈으니까 또 과학자들은 도대체 DNA는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DNA는 ATGC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저렇게 꼬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밝혀내게 됐는데 저런 이제 꼬여 있는 형태로 밝힌 사람이 이제 왓슨과 크릭이라는 우리가 교과서나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유명한 분들이 저거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왓슨 크릭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DNA의 구조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DNA가 왜 중요하냐를 들여다봤더니 DNA는 암호화된 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DNA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단백질들을 코딩을 하고 있고요. 즉 암호화하고 있고 이 암호화는 DNA와 RNA와 그리고 프로테인 가장 기본적인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기본 원리를 돌아가면서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제 생명 현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DNA라는 중요한 암호문을 우리가 사용하려면은 복제품인 RNA로 하나 만들어내고요. 망가져도 원본이 망가져 있지 않으면은 다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복제품을 만들게 되고 그 복제품인 RNA를 기반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상시로 거치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DNA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포 안에 있습니다. 세포 안에 보통 이제 핵 안에 소중하게 보호가 되어 있는데요. 핵을 들여다보면은 저렇게 실타래처럼 막 꼬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게 크로모솜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가 엄마한테 하나, 그리고 아빠한테 하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막 꼬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보면은 약 30억 쌍의 길이의 DNA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DNA는 이제 4종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한 개 안에 30억 개 들어있단 말이죠. 네, 세포 하나에 30억 쌍의 길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이제 30억 쌍이 약 4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 4개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조합이 이제 다양한 조합을 가지고서 형질, 즉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특징이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특징들을 이루게 되는데요. 뭐 머리색, 눈색, 피부색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조합을 해가지고 형질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 조합으로 형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딱 어떤 것 때문에 내 형질이 결정되는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DNA가 우리의 형질을 결정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내가 가진 DNA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1번부터 30억 개까지 도대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을까? 도대체 어떤 유전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1900년대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약 10년에서 12년에 걸쳐서 우리는 2003년에 이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게 됐고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고 우리는 이걸 기초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먼 지놈 프로젝트는 미국이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이제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유전자 분석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금액도 떨어지고 기간도 매우 줄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본인의 유전자를 분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약 1억 정도의 비용이 들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감히 엄두도 못할 기술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러 가도 뭐 5대암 분석 아니면 알러지 분석 이런 것들도 다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비용도 약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결과를 보는 것도 한 1, 2주 내에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유전자를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불과 10년 정도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가진 서열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니까 기본 레퍼런스 데이터와 나와 다른 부분들도 있고 뭔가 저 사람과 나와 다른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DNA 뮤테이션, 즉 DNA 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DNA 변이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큰 덩어리로 발생하는 변이가 있고요. 하나나 두 개 서열이 바뀌는 작은 변이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들에 의해서 우리는 형질도 바뀌고 아니면 질환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DNA 뮤테이션들은 그럼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런 변화, 다름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연현상으로 보자면은 약 몇십억 년에 걸쳐서 우리는 진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 중에서 이제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여러 형질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개체들이 이제 살아남았고 이런 것들 우리는 진화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교수님과 제가 얼굴이 다르게 생겼고 그리고 수염이 제가 없고 교수님은 있고 이런 다른 형질을 가지게 되는 게 이제 다양성을 부과하잖아요. 이런 DNA 뮤테이션들이 다양성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질환도 함께 따라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전 질환이라고 부르게 되고 DNA가 뮤테이션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유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엄마한테서 하나 받고 아빠한테서 하나 받잖아요. 크로모점을. 그럼 그 크로모점이 대를 거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 질환으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DNA 뮤테이션은 그동안은 자연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몇십억 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약 한 달 안에 우리가 이런 뮤테이션들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전자 가위 기술의 이제 정의를 보자면은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목표한 유전자를 찾아서 제거하거나 삽입하거나 결실하거나 치환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게 이제 살아있는 왜 세포 내냐면 세포 내에 우리가 DNA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DNA를 직접 찾아서 고쳐주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그래야지 이게 이제 살아있는 세포에서 변이들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다시 고쳐주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가위를 보시면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DNA가 30억 쌍의 길이가 길잖아요. 내가 원하는 부위를 찾아가야지 막 아무데나 잘라버리면은 DNA를 다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30억 쌍의 길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잘라주고자 하는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부위를 우리가 스캐너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스캐너로 부위를 찾아갔으면은 이제 거기서는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라주는 가위 역할을 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가위는 하나가 아니에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세대로 분리를 해보자면은 3세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크핑거 뉴클레이즈라고 부르는 거고요.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저 핑크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진한 핑크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위 기능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 오각형 모양으로 있는 부분이 징크라는 스캐너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게 왜 징크핑거라고 부르느냐라고 보시면 저 앞에 보시면 약간 엄지손가락을 주먹을 쥐고 있는 듯한 모양이 보이시죠?
저게 이제 핑거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동그란 게 징크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징크 핑거라고 부르고요. 저 잘라주는 이제 가위 역할을 하는 게 진짜 가위가 아니에요. 진짜 뭐 쇠로 된 가위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효소라고 부르는 이제 뉴클레이즈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 유전자 가위는 징크 핑거라는 단백질과 잘라주는 포크원이라는 단백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 2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은 똑같이 단백질 스캐너와 단백질 가위로 되어 있지만 스캐너 부분이 조금 달라요. 저건 이제 탈이라는 단백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거는 하나의 DNA를 하나의 단백질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1세대, 2세대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1세대는 3개의 DNA를 하나의 단백질로 인식하고요. 2세대는 하나의 DNA를 하나의 단백질로 인식하게 됩니다. 더 정교하게 자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저 스캐너를 만들거든요. 만드는 방식들이 조금 더 씌워지겠죠. 그리고 1세대보다 2세대가 가위의 효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세대가 나왔을 땐 굉장히 혁명적인 기술이다. 우리는 이제 유전자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이 나왔어요. 계속 발전하는군요. 네. 3세대 유전자 가위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크리스퍼 카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기술이 바로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퍼 카스는 특징적으로 이제 스캐너가 RNA로 되어 있고요. 가위 역할을 하는 부분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RNA와 DNA의 바인딩 어피니티, 그러니까 즉 두 개가 만나서 결합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효율로 에디팅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카스를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고 들여다보시면은 크리스퍼 카스 기술은 박테리아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박테리아는 이제 되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있는 생명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박테리아에 감염을 하는 박테리오 파지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도 이제 자기네들 살아남아야 되니까 박테리아를 감염시킵니다. 감염시키면은 바이러스들은 자기 DNA를 감염하는 숙주한테 집어넣어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 때문에 자기 유전자를 숙주한테 집어넣어주고 그 숙주 안에서 많이 증식을 한 이후에 숙주를 죽이고 나와가지고 다른 숙주로 또 찾아다니게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 박테리아는 그럼 당하기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의 DNA 조각을 자기 DNA 안에 끼워 넣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침입할 때를 기다려요. 그러고 이 바이러스가 또 다시 침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 끼워 넣었던 조각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스캐너 역할을 하는 가이드 RNA로 만들어서 이 가이드 RNA를 기준으로 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스캐너 역할을 해서 아, 이놈이구나 하고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 가위로 막 잘라줍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없애버리게 되죠. 오, 그래요? 그 박테리아들 중에서도 이렇게 끼워 넣어서 살아남은 놈들만 지금까지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의해서 도태됐겠죠. 그래서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은 간단하게 말해서 박테리아의 면역 시스템이고 우리는 이 면역 시스템을 차용해서 유전자 가위 기술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DNA를 찾아가고 잘라준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뭐 실제로 눈으로 보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잘리느냐 이게 진짜 궁금하잖아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카스 단백질과 스캐너 역할을 하는 가이드 RNA가 이제 합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얘가 DNA 30억 개의 길이를 막 돌아다니면서 진짜 이 서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따라다니다가 딱 내가 원하는 서열을 만나면은 멈춰 서가지고 얘를 열심히 이제 잘라요. 그 모습을 이제 우리 연구자들이 궁금해했고 실제로 현미경으로 저것들을 관찰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카스 단백질 덩어리고요. 저게 지금 꼬물꼬물하면서 자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아, 이미 스캔을 다 한 거네요? 네. 오. 저 이제 긴 서열이 저렇게 길다랗게 줄처럼 있는 게 DNA
있고요. 저게 이제 붙어 있는 게 카스 유전자 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잘린 다음에 봉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유전자 가위가 하는 게 아니라 세포가 자기의 프로세스, 리페어 프로세스를 돌리면서 고쳐주던지 아니면 조금 망가져도 빨리 붙이던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복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 가위를 가지고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뒤에는 세포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유전자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가위 기술들은 이러한 이제 높은 효율을 가지고 연구자들, 전 세계 연구자들을 열광시켰어요. 그래서 약 지금 2012년에 처음 밝혀졌었는데요. 네. 약 10년 동안 굉장한 기술 발전을 이뤘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동안 다양한 유전자 가위 도구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RNA를 고칠 수도 있고 DNA를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너무 작은 DNA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미징할 수도 있고 이런 도구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했고요. 우리들은 지금은 이제 다양한 도구들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에 이제 DNA를 읽을 수 있는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